오늘은 제가 근대화의 성패를 좌우한 한중일 삼국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는 것도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지만 이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다들 크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지금부터 약 100년, 150년 전에도 이와 같은 큰 격변기를 치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에. 그래서 이 시기 각각 근대화를 눈앞에 맞닥뜨리게 된 당시 조선, 청나라,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는 어떻게 근대화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이 역사라는 건 역사 속에서는 많은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에 따라서 역사가 흘러가죠. 그런데 그 사건 말고 또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또 역사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동아시아 삼국의 근대화 과정을 사건과 인물로 먼저 그 전개 과정을 들여다보고요. 두 번째는 그 한중일 삼국의 근대화의 성패, 성공과 실패를 좌우했던 그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 그 차이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근대화 과정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편전쟁으로 문호를 열게 됐습니다.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당시 청나라가 영국에게 완전히 깨졌죠. 자, 그러면서 중국이 문호를 열게 되었고 그에 따라 난징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홍콩을 영국에게 빼앗겼죠. 그 밖에도 여러 개의 항구를 개방해야 되기도 했었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는 무너지게 됐죠. 그리고 중국은 그 이후 2차 아편전쟁도 또 겪게 되는데 그러면서 배상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이 배상금을 청나라가 지불할 수 없으면 그거 누구에게 부담이 가중이 될까요? 백성들에게 부담이 가중됩니다. 청나라는 300년간 존속했던 왕조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한나라를 제외하고 그런데 이 한나라는 전한과 후한으로 잠깐 맥이 끊겼어요. 그런 한나라를 제외하고는 청나라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 존속했던 왕조입니다. 그런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죠. 당시에 청나라 조정의 부패, 제도적인 모순 이런 거 굉장히 심했고요. 거기다가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 부담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게 태평천국운동이었어요. 이 태평천국운동이 세를 점점 키워가게 되고 14년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청왕조가 이 태평천국운동을 스스로 진압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서양 열강의 도움을 받아서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나라는 처음에 아편전쟁에서 당시 서양 열강의 힘을 몸으로 겪었죠. 그리고 또다시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 열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한 화력, 무기 이런 것들을 몸으로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양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을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당시 이용장이라는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서 양무운동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양무운동은 쉽게 얘기하면 서양의 과학기술과 무기를 들여오자 하는 거죠. 그래서 북양함대라는 이 큰 함대도 사들이고요. 그렇게 군대를 양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청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양무운동을 실시한 결과 청나라는 부국강병에 졌을까요? 그거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 양무운동이 그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서양의 과학기술 이런 걸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기국이라는 것도 설치를 하고 철도도 부설을 하고요. 그리고 제포국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학교도 세우고요. 이런 전반적인 서양의 좋은 시스템들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부국강병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첫 시험대가 바로 청일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일전쟁에서는요. 청나라가 그동안 부국강병을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나라가 있었던 양무운동이 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 한계가 청나라의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사회의 정치적인 그런 제도는 그대로 두고 과학기술이나 무기만 들여왔던 거죠. 이게 잘못이었구나라는 걸 반성하면서 광서제와 강요회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변법 자강운동을 실시합니다. 이거는 사회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제도 다 바꾸고 새롭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운동이 상당히 개혁적인 변화였는데 이게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서태후가 보수 세력들과 결집해서 이 변법 자강 운동을 실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100일 천하라, 그래서 정확하게는 103일 만에 이 변법 자강 운동이 실패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청나라의 변법 자강 운동이 실패를 하자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힘으로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당시 중국에서는 당시 이때가 청나라라서 만주족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건 한족입니다. 이 한족들이 만주족하고 척을 지지 않고 청나라와 힘을 합쳐서 서양을 몰아내자 이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걸 의화단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서양을 몰아내자 하는 거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깔아놓은 철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천주교를 선교하러 다니던 그런 천주교의 선교사들 죽입니다. 자, 이런 의화단 운동이 굉장히 확산이 됐어요. 그러자 서양 열강이 가만히 있을까요? 서양 열강이 보복을 해옵니다. 8개의 연합군이 청을 쳐들어왔고요. 북경에 이들이 입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북경 각 지역별로 나뉘어서 8개 국가의 깃발들이 휘날리게 되죠.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일본까지요. 자, 그러고 결국 중국은 세계 열강의 각축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중국은 근대화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죠.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청나라가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나서 약 10년 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일본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그 페리 제독의 9척의 흑선이라 그래요. 검은색 배였거든요. 이걸 보는 순간 일본 사람들은 그 위용에 그만 이렇게 그 위용에 그냥 발이 얼어버렸죠. 그리고는 벌써 청나라도 아편전쟁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자신들 역시도 납작 무릎을 꿇고 미국의 요구대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일본이 개항을 했고요. 일본이 개항을 하자 그 당시에 일본은 에도 막부라는 막부 정권이었어요. 그런데 개항을 했다, 서양 열강의 요구에 의해서 개항을 했다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막부에 대한 불만, 그리고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해서 존왕양이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다시 세우자, 그리고 서양을 몰아내자, 이런 운동을 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존왕양이를 실제로 실현시켰던 인물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인데, 이 당시에 사카모토 료마가 여기에 있는 사스마 번과 그다음에 조슈번, 이 두 번이 사실 막부 정권하고는 친하지 않는 번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이 사이가 둘 다 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이 둘을 화해를 시켜요. 그러면서 이 둘의 힘을 합쳐서 막부 정권에 맞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카모토 료마 덕택에 막부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막부 정권이 무너지고 천황이 권력을 잡게 됐죠. 그걸 우리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천황이 권력을 잡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그동안의 구체제는 다 버리고 새로운 정치적, 새로운 사회적 그런 변화들을 추구하게 되죠. 이렇게 메이지 유신이 일본에서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변화를 모색하게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서양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사람들을 46명을 서양에 보냅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12개국을 순방합니다. 1년 10개월 동안요. 당시 일본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시도였었죠. 그래서 이 이와쿠라 사절단이 이렇게 1년 10개월 동안 유럽을 순방하고 오면서 일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이와쿠라 사절단의 중심된 인물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인데요. 그렇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자, 그렇게 이들이 다녀와서 일본을 적극적으로 개혁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일본의 개화를 이제 앞장서서 추진한 사람 중에는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또 인지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일본 화폐의 만행권 화폐 속의 인물이죠. 2024년이 되면 바뀔 예정이라고 하긴 하던데요. 자, 그리고 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이 사람 위에 사람을 두지 않았고 사람 밑에 사람을 두지 않았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은가요? 굉장히 인간 평등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신 독립하여 일국 독립한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계몽운동을 벌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의 인생의 중반기 이후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본은 청과 조선이라는 아시아 동방의 나쁜 친구들과는 사절하고 서양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근대 국가로 거듭나야 된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바뀌게 된 데에는 그 사이에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신정변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이나 박영효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땅에서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났어요. 왜 실패로 끝났느냐? 갑신정변이 성공을 거두는가 싶었는데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삼족이 멸해지는 그런 연자제로 처벌을 받은 거죠. 그걸 보고는 청나라도 조선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 사람은 자신은 타라 입구라 그래서 자신은 일본은 이제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서양으로 들어가겠다. 아시아는 굉장히 미개한 그런 종족이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게 된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각 지역에 철도를 부설하고 공장을 세우고 여러 가지 근대적인 그런 개혁들을 추진해 나가게 되죠. 이런 이제 개혁들은 일본을 급성장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러일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당시에 청나라, 러시아 모두 세계의 막강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청나라 깨고 그리고 러시아까지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게 되죠. 그렇게 일본의 근대화는 성공을 했지만 이후에 일본은 제국주의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패망이었죠. 이게 일본의 근대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어떠했을까요?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병인양요, 심리양요, 1866년 그리고 1871년에 병인양요, 심리양요를 겪으면서 프랑스 함대와 미국 함대가 강화도를 침탈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두 사건을 겪으면서 더더욱 우리는 쇄국 의지를 다졌어요. 전국 각지에 척합의를 세우면서요. 문을 더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만 이렇게 문을 걸어 잠글 수는 없었겠죠. 곧 우리가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즈음에 일본이 운요 사건이라는 사건을 벌이게 되고 결국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한 조약이다. 그렇게 우리가 일본하고 처음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본하고 조약 체결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요, 이제 다른 나라하고도 많은 조약들을 체결하게 되겠죠.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청나라와 그리고 영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하고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제 조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그들과 소통하겠다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그들을 배우겠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일본의 수신사란 이름으로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 일본을 보고 배우겠다 하고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또 조사 시찰단이라고는 비공식적으로 몰래 가서 일본을 샅샅이 보고 오라 하고 이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또 청나라에도 사람들을 파견하게 되죠. 영선사란 이름으로 청나라의 특히 군수공장들을 시찰하고 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 미국의 보빙사란 이름으로 우리나라 사절단이 찾아갔는데 미국 대통령 앞에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요?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봅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사진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적극적으로 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었어요. 그런데 이 개화라는 게 쉽지만 않았습니다. 개화를 추진하자는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었어요. 소수였고요. 어떤 방법으로 개화를 추진하자 하는 것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급진개혁을 추진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청나라가 아니라 일본처럼 청나라는 양모운동이라 그래서 서양의 무기나 과학기술만 받아들이자 하는 그런 근대화 운동이 있었고 일본은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체제 자체를 구체제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틀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 갑신정변의 주역들은 우리도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처럼 전면적인 개혁을 하자 이런 생각에서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관리들은 능력에 따라서 뽑고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 부정한 관리들을 처벌하고 굉장히 좀 선진적인 그런 개혁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신정변이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 근대화의 노력들이 이렇게 쉽지만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우리 중에서도 당시 미국의 보빙사라는 사절단으로 갔던 사람 중에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미국 땅에 남아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유학을 했는데 안타깝게 우리 조정에서 이 사람에게 유학 자금을 해주다가 그게 끊기게 됩니다. 갑신정변의 주역들과 이 유길준이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이 유학 자금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오면서 이 유럽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정세를 다 눈으로 몸으로 겪어온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와서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었고 우리 조선이 이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중립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일본의 그런 근대화를 이끈 주역과 같은 그런 선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근대화는 이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더 진척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벌써 우리가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해서 청나라가 우리나라 내정에 엄청나게 간섭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외세가 우리에게 간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뭐 세금 제도나 이런 것 같이 봉건 제도의 문제점들을 개혁하자 하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 백성들의 반란운동을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죠. 이 동학농민운동의 세가 점점 커지게 되고 조정에서는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옵니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자 일본도 군대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뒀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청나라 세력은 물러나고 일본의 세력이 커지게 되자 이 일본을 견제하려고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요. 그랬다가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을미사변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이런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고종이 큰 마음을 먹고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황제로 취임하게 되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여러 가지 공장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였지만 벌써 이때는 때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러일전쟁이 끝나자마자 을사늑약을 체결해야 됐었고 외교권을 빼앗기는 걸 시작으로 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근대화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 세 나라, 청나라와 조선, 일본 세 나라의 근대화 과정들을 들여다봤는데요. 이 세 나라 중에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을 거둡니다. 그에 반해서 청나라와 조선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렇게 바뀌게 된 데에는 그 나라들마다 있었던 사정, 그리고 사건, 어떤 인물이 등장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여지는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 사람들의 다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 역시 삼국의 근대화에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근대화의 성패를 좌우하게 됐던 삼국의 가치관은 무엇이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의 가치관은 이겁니다.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 이것 때문에 중국은 근대화에 실패한 겁니다. 중국은 땅도 넓고 인구도 많죠.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자급자족이 다 가능했죠. 하지만 중국 왕조, 청나라 왕조가 거의 300년을 갔다 그랬잖아요. 속으로는 벌써 여러 가지 모순으로 골마 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청나라 조정에서는 그걸 인식하고 있지 못했죠. 청나라의 건륭제 때는 당시 영국 사신이 찾아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이 무역을 하자고 요구를 해왔어요. 중국 땅 넓은 땅에서 나오는 물산이 풍부해서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 교역이 왜 필요한가? 멀리서 찾아온 그대의 충성심은 알았으니 선물만 받고 돌아가거라. 앞으로는 일부러 이렇게 사신을 먼 길을 내보낼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오면 이거 무역을 하자는 건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사신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중국의 황제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주 대단한 중화의식이었습니다. 그런 청나라가 이제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됐죠. 아편전쟁을 겪고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중국도 변화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장은 이 사람이 중국의 당시 청나라의 정치인이기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외교들을 전담했던 사람인데 이 이용장의 외교 정책도 큰 맥은 이거였습니다. 이제이라 그러는데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제거한다.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이용해서 외국을 견제하는 이런 정책들을 썼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다시피 양무운동으로 서양의 과학기술만 도입해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중체서용이라 그러는데 중국의 유학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신세계는 그대로 중국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부국 강병을 위해서 서양의 물문만은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도 역시 중국의 중화, 우월의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다수의 지식층, 지배층을 우리가 향신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주족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만주족 황족들이 가장 높은 계층이고요. 그 다음이 관료계층, 그리고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지식인층을 향신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식인층이었죠. 이들 대다수는 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중화사상에 젖어 있었던 거죠.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 결국 중국은 근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없었고 이런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 이런 사상을 그 당시에 주축이 되었던 지배층, 향신계층의 가치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가치관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누구보다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빨리 인정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16세기에 벌써 서양 세력과 접촉이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포르투갈이었었죠. 포르투갈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했다가 우연히 태풍으로 일본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조총을 제공해줬고요. 그러면서 포르투갈과 교류가 이루어졌었는데 사실 이 당시는 일본이 전국시대였습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였죠. 힘 있는 자가 그 당시 전국시대를 평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일본의 각 다이묘들은 서로 포르투갈과 교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교역을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처음부터 이 서양 세력에 대해서 별로 반감을 가지지 않고 우호적으로 이들과 접촉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포르투갈은 일본에 자꾸 천주교를 퍼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이후부터는 네덜란드하고 이제 교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나가사키 항구 옆에 가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데지마라는 인공섬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네덜란드 상인들이 교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벌써 16세기부터 서양과 접촉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페리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왔을 때 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런 함대 위용을 보고는 저들에게 맞설 수는 없겠구나. 힘의 논리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아닐지 힘의 논리를 바로 인정을 한 거죠. 그렇게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항을 하고 일본 역시도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서양을 받아들이고 바뀌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건 아닙니다. 일본 역시도 화혼양제라 그래서 일본의 정신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이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서양의 시스템 구체제 자체를 바꾸고 완전히 정치적인 사회적인 변화를 함께 도모하자라는 그런 사람들의 입김이 더 컸던 거죠. 그렇게 해서 메이지 유신의 성공을 거두게 되고 그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출신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사무라이 계층에서도, 사무라이가 일본의 지배층입니다. 사무라이 계층에서도 상층과 하층이 있어요. 이들의 간격은, 이들의 지위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로 하급 무사였어요. 에도 막부 시기 일본에서는 그래도 사무라이지만 이들은 비주류였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권력을 쥐었습니다.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오고 지식인층이 되면서 이들이 세상을 뒤엎은 거죠.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주류로 바뀝니다. 그러면요, 따라오는 게 개혁이겠죠. 그래서 이 하급 무사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전반적인 개혁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메이지 유신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일본은
근대화가 착착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저변에는, 이런 근대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저변에는 일본이 100년 동안 전국시대라는 그런 치열한 접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극상의 시대가 있었죠. 그 시기 동안 일본은 철저하게 힘 앞에서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질서, 그런 가치관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일본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이 일본 사무라이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양 열강에게 맞서기보다는 바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한 거죠.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당시 조선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옳고 오랑캐는 그르다. 조선은 그때까지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과 관계가 끊긴 건 아니었습니다. 일본 애동학부 요청으로 조선통신사를 파견해달라 그래서 조선통신사가 수십 차례 일본을 갔었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변화를 조선통신사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선조정에 알렸겠죠. 그래서 조선조정에서도 일본에게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조선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우리보다 한참 수준이 낮은 그런 야만적인 국가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조선 후기 이제 영조 때 오게 되면 조선 통신사들에게 밀명을 내립니다. 일본 구석구석 아주 잘 관찰을 해보고 오라. 이런 명령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걸 조선 통신사가 계속 이어졌더라면 우리가 일본의 변화를 계속 우리가 눈여겨봤을 겁니다. 그런데 19세기 들어오면서 일본이 서양 열강에 점점 더 많이 일본에게 접근해오자 조선 통신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그만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일본에 대한 관심도 끊고 중국 외에는 모두 어떤 나라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조선은 다른 나라에게 중국 외의 나라는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여기 영의정 김병학의 말입니다. 당시 왕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어떤 나라냐 이렇게 물었더니 영의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리견이라는 나라에는 작은 부락만 있으며 화성돈이라는 촌장이 나와서 영길리와 교섭하면서 성지를 개척하고 기지를 만든 촌락으로 이들은 바다를 왕래할 때 약탈하는 습성이 있고 해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시 조선이 중국 이외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그래서 그렇지만 조선도 끝까지 세곡할 수는 없었죠. 조선도 문호를 열기 시작하면서 조선에서도 이런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동양의 도덕과 윤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기술이나 서양의 무기나 이런 것만 받아들이자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또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우리도 개화를 하자라는 이런 시도가 조선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지식인층, 조선의 대다수 지식인층 우리가 선비라고 얘기를 하죠. 성리학을 믿는, 성리학을 공부하는 선비 계층입니다. 이들 선비들은 무엇이 옳은 건가요? 중국이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선비들은 중국은 옳은 거고 중국 이외에는 다 그른 거라는 거죠. 이 선비들은 옳은 것을 위해서는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옳고 그른 것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비들은 이런 말을 하죠. 도끼에 맞아 죽더라도 바르게 간하고 가마솥에 삼겨 죽더라도 옳은 말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충신이다. 선비 정신 앞에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 앞에서는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선비들이 어떻게 생각했나요? 중국은 옳고 오랑캐는 그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성리학을 믿는 조선 선비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각각 이렇게 조선의 선비들이 갖고 있던 가치관,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갖고 있던 가치관, 그리고 청나라의 향신 계층들이 갖고 있었던 이 가치관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대화의 성패를 좌우한 그런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개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점, 신념, 기계와 같은 내면에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역사는 사건이나 인물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변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정신세계가
역사를 좌우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조선의 선비정신, 중국이 옳고 그 외 것은 다 그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조선의 안타까운 가치관이었는데, 다행히 우리가 지금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가치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 조금 안심이 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대까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강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